소비자들이 이 라벨드 데이터를 지금 공짜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텐센트, 알리바바에 다 제공을 해요. 그래 이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라벨드 데이터를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미국 사람 젊은 청년 하나가 의문을 느껴서 이거 안 된다. 왜 몇 개 기업이 전 세계 데이터를 갖냐 해서 이걸 반기를 등겨서 GN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서 그 반대로 기계 자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식기와 데이터 생성하는 이러한 그 GAN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이안 펠로우 미국 사람이에요. 참 미국 사람으로 이런 그 도전이 강해요. 그래서 한번 그 대기업들이 독점은 데이터 독점을 좀 막아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역부족입니다만은 아마 파장이 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AI는 사람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기계로 생각을 해요. AI가 생각을 안 합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넣은 걸 가지고 최적의 답을 내릴 뿐이에요. 행동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합리적인 기계일 뿐이지 이게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AI가 어떤 분야에 쓰이게 되느냐? 용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 활동과 기획 등 스케줄용 또는 사기 적발하든가 유저를 적발한다든가 감사, 사전 경과, 제품을 추천, 큐레이션. 지금 큐레이션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 큐레이션이 시네마 큐레이션 같은 거의 적중률 80% 아닙니까? 지금? 그 예측 추정이라든가 성능 최적화 등을 지금 하는데 AI가 사용되는데 크게 이야기하면은 게임이라든가 음악 또는 금융 분야에 굉장히 AI가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앨런 머스크가 2020년대에 자율주행차를 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결국 꼬리 빼고 다시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왜 대기업들이 다 자율주행차에 뛰어드느냐? 위험 감수가 아니라 리스크 테이킹이 아니라 리스크 미티게이팅, 소위 위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위험 회피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갑니다. 자율주행차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글이 자율주행차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구글 아마 미국 가시면 웨이모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사모세에도 가면 있고 피닉스도 있어요. 근데 웨이모가 쭉 했다가 약 45억을 투자를 하고 지금도 손을 적지 않은데 웨이모 사장이 금년 4월에 그만뒀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성과를 낼 수가 없다고 해서 그만뒀어요. 그렇지만 왜 구글은 계속 이 자율주행차를 해요? 왜 했을까요? 왜 할까요?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글이 자율주행차를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차를 성공시키겠다는 그게 아니고 자율주행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차를 만들다 보면은 자동차가 계속 전자장비가 들어가서 스마트하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카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네시스라든 제네시스 세권령 보면은 레벨 3 정도까지 갑니다. 고속도로 갈 때 다 거의 오토마틱으로 다 되고 거의 앞뒤 간격 맞춰지고 아주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데 레벨 5까지 가려면 많이 좀 벌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구글의 그 돈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애드센스예요, 애드센스. 애드센스는 뭐냐? 사용자가 웹페이지를 분석해서 그 웹페이지에 나오는 광고를 딱 클릭하는 순간 뭐예요? 광고주가 구글에게 돈을 주지요. 그 수입이 좀 사실 구글 수입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카,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은 이 스마트카가 전 세계 어디를 다닐 때 스마트카 위치를 정확히 추적하면 돼요. 어디쯤 위치가 달릴 때는 그 지역에 가장 맞는 광고를 딱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운전하다가 딱 클릭하면 뜨거 구글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광고주가 돈을 줘요. 그 애드센스를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구글로서는 자율주행차 실패도 아무 관계 없어요.
돈은 돈대로 법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한다는 게 전문가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는 너무 지금 어렵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율비행기인데, 그런데 반면에 비행기는 어떠냐? 비행기는 사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항공기의 93%는 전부 자동화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7%만 아직 덜 돼 있어요. 이것도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자동차는 달라요. 항공기는 7%만 자동화, 인간이 움직여도 되지만 자동차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 소비자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거든. 그러나 자동차 운전사는 다 보인다고 외부에서. 이 가다가 스마트폰을 켜든가 또는 뭐 맥주를 마시든가 뭐 다 보이면 바로 거거든요, 이거. 그래 비행기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도는 비행기까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은 하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저 얘기를 합니다만은 좀 KT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죠. 아마 전국에 한 300만, 350만 아파트에 거의 AI 기가 진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는 TV 켤 때도 이 버튼을 눌러서 했는데 지금 말로 합니다. 진이야 몇 번 틀어줘. 진이야 날씨 어때? 그러면 다 알아서 해줘요 지금 다. 초보적인 수준의 AI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앞서 있죠 지금 KT가. 특히 챗봇 같은 거, 빌딩 같은 것도 로봇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 도입해서 10% 이상 비용 절감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요즘 모은 거니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증명을 해줄 거니까. 그래서 KT에서 최근에 그 세이프 투 고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모은 거니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패스를 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AI 기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AI 기술 중에서 하나 최근에 가장 획기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BT 쪽에 알파 폴드라는 게 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로 이게 노벨상을 줘야 구글 딥마인드 줘야 한다고 그 일부 얘기를 해요. 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나요? 단백질이 기본이요. 단백질은 모든 생명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백질은 약 그 20종류의 그 아미노산이 기사슬을 연결이 돼 가지고 맞춤이 돼서 연결이 되면 단백질이 되는 건데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연결이 될 때 분자 들어가는 힘에 따라서 상호작용 고유 3차원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걸 단백질 접힘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서로 엉켜서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내는 걸 단백질 접힘인데 이 단백질 접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단백질 구조를 알면은 바로 약을 만들 수 있다. 그 구조에 맞춤형 약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아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엑선을 활용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그 숫자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구글의 알파폴드라는 프로그램이 기가 막힌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씩 세계 그 AI, CA CASP라고 단백질 구조 예측 그 프로그램 학술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예측한 것하고 실제 그 단백질 구조하고 일치도가 90% 이상 되면은 이건 굉장히 우수해서 약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건데 2000년 12월 이게 금년 작년 말입니다. 알파폴드가 나가서 우승했는데 92.4를 맞았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브렉스를 뚫은 겁니다. 그러다 금년도 7월 22일, 그러니까 며칠 안 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도 안 해요. 세계에서 유명한 학술지가 딱 두 개 있어요. 과학에는. 네이처하고 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 쪽은 이제 셀이 있는데, 네이처지에 이 알파폴드가 공개를 했어요. 인간 게놈이 기록된 그 단백질, 인간은 2만여 개 단백질 있죠. 그중에서 98.5%하고, 또 우리 생물학 실체 실험에 필요한 게 뭐예요? 초파리라든가 쥐, 대장균 이 단백질을 포함된 이러한 단백 3천 구조를 약 36만 5천 개를 네이처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약 1억 5천만 개를 하겠다, 1억 3천만 개를 공개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이 알파폴드로 인해서 이게 앞으로 시작 개발에 획기적인 지원을 가져올 게 우선 후보 물질 발굴이 굉장히 짧아질 거고 이미 그 코로나 대학교의 그 소사 교수는 항생제 내성 연구를 바로 알파폴드로 썼고 또 하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우리 침투하는가 바이러스의 NSP라는 단백질 구조를 또 이걸로 알아냈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 이 한숨 더 나가서 금년 7월 22일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7월 15일죠. 7월 15일 사이언스지에 미국의 그 워싱턴 대학교 베이커 교수하고 백민경 박사 한국 여자 같아요. 이름이 백민기. 로제타 폴더라는 것을 발표했어. 로제타 폴더 본문이 단백질의 구조가 아니라 단백질의 결합 상태까지 한속 더 나가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약 개발도 과거와 같이 10년 걸리는 게 대폭 몇 년이나 몇 개월로 단축될 가능성이 앞으로 농후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바로 AI 기술 덕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만능이냐? AI가 만능은 아닙니다. 가트너 사이클이라고 가트너의 하프 사이클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이클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거의 네 단계 판례를 계곡 단계에 좀 들어가 있다. 사실 AI가 1950년도에 그 다트머스에서 처음으로 그 기호주의냐 연결주의냐 해가지고 기호주의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간 그 AI 윈터가 오는데 제프리 힌튼하고 얀 레쿤 그다음에 벤저 요시마가 소위 합성곡 연결주의에서 합성곡 그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AI 꽃이 피는데 지금은 아주 애가 막 등났다가 지금 다시 환멸이 계속 당겨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AI가 만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그 AI 전문가, 이 사람은 신경과학자에다가 또 AI를 전공으로 가지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는 왜 AI를 떠나는가 하면서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기가 AI는 손을 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첫째, AI는 우리 기대보다 너무 못 미친 나라입니다. AI 하면은 인간이 변호사도 대체하고 또 의사도 대체하고 또 한 인간의 그 복잡한 일들도 AI가 다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아이거예요. 지금 변호사 아직도 많이 있어요. 의사들 다 해요. AI가 못합니다. 이 못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게 바로 AI는 코먼 센서가 없는 거예요. 상식을 못 만들어내요. 상식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AI는 기대에 벗어나 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면 생각하는 인간 같은 로봇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간 같은 로봇가 나왔습니까? 현재 인간이 하는 것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처리해서 가공해가지고 결국 나온 답이 뭐예요? 이것은 고양이다. 이건 고양이 아니다. 이것은 뭐 개다. 이게 무슨 AI냐 이건 매달아요. 그렇지만은 기업들은 AI 기술을 활용한다고 소리를 어느 기업 중 AI 안 쓴다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KT도 AI 기가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AI를 진짜 AI는 아니지만 약간 초보적인 수준의 AI죠. 그런데 기업들이 왜 AI를 그렇게 소리 지르냐? 딱 이유는 하나요. 마케팅 파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AI 기술 썼다 하면 마케팅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건 안 맞다. 이 사람은 로메로라는 사람인데 세 번째는 소위 텐서플로라든가 케라스라든가 CNTK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서 너는 누구든지 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AI냐 이거요. 프로그램 가지고 모델 만들어내는 게 AI냐? 근데 이걸 AI라고 하는데 자기는 난센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AI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게 소위 말하는 일반적 인간 같은 AI인데 AGI는 불가능하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소위 드레티스라고 프랑스 인공지능 학자인데 아주 굉장히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AI는 본체도 없고 몸통도 없고 학습 자라나는 경험도 없고 또 문화도 젖어보지 않아서 AI는 될 수 없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죠.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 정말 난다긴다 하는 전문가들 모아놓고 한번 서베이를 해봤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얘기하는 게 2099년이 되면 되지 않겠까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커저웰 같은 사람이 2045년, 딱 2029년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어렵다고. 로드니 브룩스 같은 사람이 2200년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일단 어렵다는 겁니다. AGI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그래요. 그 어렵기 때문에 자기 생애는 덜 안 된다. 그래서 AGI는 안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이 꼽는 이유는 소위 인간과 똑같은 두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 해서 만드는 게 뉴로모픽 칩이죠. 그게 인공신경망 두뇌인데,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 두뇌가 똑같은 칩을 만들어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의 두뇌는 정보를 전달할 때 타이밍하고 진동수, 소위 주파수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요. 그래서 전압의 세기는 항상 일정합니다. 인간 두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두뇌는 발열 현상도 안 나고 합선도 안 나요. 그런데 뉴로모픽 칩은 정보 전달이 거꾸로요. 우리 두뇌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소위 전압의 세기로 정보를 전달하지 타이밍이라든가 또는 진동수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결국 인간 맞출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뉴런부비 칩이 또 하나의 약점이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두뇌는 기억했다가 그 중에서 하나씩 뽑아서 다른 거 결합을 해가지고 실력을 답을 내요. 근데 피드백이 전혀 안 돼요. 뉴런부비 칩은. 그래서 자기는 AI를 떠난다고 그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AI 전문가이기 때문에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AI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아주 지금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인간의 필요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예리네키라고 있어요. 예리네키가 그 얘기를 하죠. Airplane don't flap their wings. 비행기는 날개를 파닥거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잘 날아요. 원래 비행기가 뭐예요? 모델이 뭐예요? 새가 나는 걸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날개 파닥거리지 않지만도 잘 날아가는 게 뭐예요? 바로 베르누이 정리하고 유체역학을 인간이 활용하니까 날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AI 그도 꼭 그 인간 두뇌같이 그런 것을 안 쓰더라도 두뇌같이 역할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AI에 대해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상당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AI 기술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AI와 이제 일자리 얘기를 좀 해줘야 하는데, 1991년도 카나다의 소설가 더글라스 호클란드가 X세대라는 소설을 씁니다. X세대의 소설에서 나온 작품의 상징적인 키워드가 분명히 뭐냐? 맥줍이라는 거, 맥줍. 맥줍이란 뭐예요? 맥도날드 더글라스에서 음식 서비해 주는 사람이 맥줍. 이게 진짜 직업이냐 이거예요. 이건 디스턴트 접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들 간에 뭐이 젊은 세대와 MZ 세대, 노인들 간에 세대 간에 뭐 차이 있고 많고 시끄럽고 떠들어대는데 진짜 적은 그게 아니고 디스턴트 잡이에요. 정말로 적절한 직업이 있느냐, 접이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대 간 투쟁이 아닙니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라고, 맥킨지라고 아마 이제 컨설팅에서 아마 여러분이 잘 유명하실 거예요. 말과 자동차를 분석을 했어요. 옛날에는 마차,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1910년에서 50년 사이에 자동차 도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니까 690만 개 일자리가 미국에 생겼더라 이거예요. 반면에 그동안에 없어진 일자리는 그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생겨나는 일자리가 10배가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하나 교훈이 뭐냐?
그때 말이 마차가 다닐 때는 어떻게 해요? 거리에다가 분뇨 배출하지요, 위생 불결하지요,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있죠. 이런 것을 자동차가 나옴으로써 해결을 다 해줘요. 그래서 이 기술과 경제는만한 문제가 아니고 이 정치, 소비, 개별 소비 성향부터 모든 그 경제, 사회 문화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옴으로써 뭐가 나오냐? 부수 기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가 처음에 GM이 나왔을 때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할부 공정이에요. 할부 공정. 자동차가 비싸니까 할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시정회사가 생깁니다. 시정회사, 할부회사가. 그 자동차 판매의 75%는 저 할부 판매예요. 그래서 지금 시정 판매와 자동차는 각각 성공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지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물류회사가 어디예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에 가면은 시애틀 국조에 가면 거대한 물류 창고가 있어요. 그 동부에도 물류 창고가 있는데 물류 창고에 가면 재밌는 전생 축구장이 10배 정도 크기인데 가면 로봇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키바라고 해서 키바 로봇인데 이 키바 로봇도 20만 대가 도입돼 있어요. 20만 대가 도입돼서 이 키바가 물건을 운반하고 날르고 저 정해주고 다 해요. 가면 생각해보세요. 20만 대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한다고 해보십시오. 20만 대 로봇가 도입되면서 80만 명의 일자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해야 할 것을 덜어주는 거죠. 또 놀랍게도 30만 개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겼어요. 30만 개 일자리 생긴 건 어떤 일자리냐? 이 키바가 다니면서 물건을 가지고 다니다가 물건이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떨어뜨린 물건을 치워줘야 한다고. 물건을 띄워주는 사람. 또는 쿼터백이라고 해서 그 구역 간 로봇가 잘 움직이는 감시를 해줘요. 또 하나는 이 천장에 있는 물건 수하고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해주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이런 등등 사람이 30만 명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은 반드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는 게 과거 역사 교훈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더 일자리가 나아지 줄어지지는 않는다. 물론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상업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요. 하나는 스토어에서 물정을 천장에 올려주는 사람. 또 하나는 피커,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에요. 제품. 또 하나는 이제 패커, 포장해주는 사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 사람만 해요. 아직은 인간이 이걸 기계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 보고서 위원회 중에 가장 유명한 일자리 관계 위원회가 블루리본 리포트라고 있어요. 블루리본 리포트. 여기에 결론이 그거예요. 직업은 사라지지만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직업은 사라지지만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20년 전에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하지요. 은행업은 있지만 은행은 사라질지 모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은행 위기입니다. 핀테크 나오고 해서 지금. 그 일자리는 남아요. 다만 그 직업이 없어질 뿐이에요. 그럼 어떤 일자리가 위험하냐? 하나 비근한 예를 들면 회계사하고 정원사를 한번 봅시다. 회계사는 지금 시간당 임금이 30달러, 정원사는 시간당 임금이 8달러예요. 8불. 그런데 회계사 업무는 굉장히 전산으로 처리하기가 쉬워요. 코딩이 잘 쉽고. 근데 정원사 업무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걸어가서 계단 올라가고 나무 가서 꺾어주고 또 다듬어주고 이게 소위 말하는 모라베그 파라독스라고 하죠. 모라베그 역설에 의해서 소위 쉬운 것은 어렵고 어려운 것은 쉬운 거예요. 이게 모라베그 역설인데 아직도 모라베그 역설에 의해서 이런 정원사는 대체가 어려워요. 그러나 회계사는 대체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집안 앞으로는 많이 대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AI 나온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그러면 한국 상황은 어떠냐 한번 보자 이겁니다. OECD에서 2016년도에 자동화로 하는 일한 일자리 그 보고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자동화로 인해서 직무 대체율이 70%가 대체가 될.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위험군이 한 6%, 50에서 70%까지 대체될 것이 한 25%.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화로 된다고 해서 대체 일자리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첫째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의 IM 사업부가 바로 스마트폰 사업부예요. 스마트폰 사업부를 보면은 우리나라 노동자 1분에 홀류 생산이 한 라인에서 여러 제품 생산하는 게 6대까지 한 라인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중국 공장, 삼성전자 중국 공장, 시안 공장에 가면은 숙련도가 아주 낮아가지고 전체 공정을 20개로 나눕니다. 20개, 셀. 나눠가지고 나머지 분업으로 20명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 하나면. 20인 셀로 나누고. 이 베트남에 가면 좀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6인 셀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재주가 좋아요.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만은 점점 그 AI가 들어가 버려서 전문 직군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컨대 그 대한변호사협회하고 지금 로톡 아시죠? 로톡 지금 싸우고 있죠. 심지어 태평양이라든가 김현장, 그 세종 같은데 이 대형 법률에서는 이미 AI 전략팀이 작성됐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AI 2008년 18년 2월 달에 AI 법률기구 로 직수주체 인과론리아의 그 법률 판단 대결했는데 법적 문제 찾기 위해서 AI는 94%를 찾고 인간은 85%를 못 찾아요. 그것도 시간도 AI는 20초 만에 찾는데 인간은 무려 92분이 걸리는 겁니다. 미국의 19살 먹은 스탠포드 대학 학생이요. 소위 조시아 브라우더가 만든 AI 변호사가 있어요. 이 변호사 이름이 돈페이. 지불하지 말아라. 그 변호사 이름이 AI 돈페이라는 그 AI 변호사를 만들었는데 이걸 먹으니 우리가 뭐 벌금을 뛴다든가 위약금 낸다고 볼 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거나 또 부당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드나페이라는 AI 변호사가 다 해결해 줘요 지금. 그래서 2015년에서 17년까지 무려 37만 5천 개의 그 벌금 통지를 다 막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AI 변호사가 좀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한의사협회도 그렇고 세무사회 특히 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하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영역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특징이 뭔가 한번 봅시다. 거의 위즈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도 감기같이 함께 다 동반해야 합니다. 이미 싱가포르는 그 같이 살자고 해서 그 정책을 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같이 살자면서 우리는 인간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 비대면 사회성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게 익숙해져야 한다 이겁니다. 가트너라고 제가 시장조사업체가 보고한 걸 보면은 근로자의 27%가 2019년에 2021년에 이 32%가 원격 근무자, 특히 지식 근로자 같은 경우는 51%가 원격 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도 2022년이 되면은 근로자의 원격 근무가 미국에서는 53%, 영국은 52%, 독일이 37%, 프랑스 33%가 될 거라고 가트에서 보고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사이버 세상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이버 세상이 확장이 되니까 끼리끼리 대화로 사회 갈등 원인이 될 수 있다. 자기들끼리 방해, 채팅방에 모여 자기들끼리 싸우고 사이 그 채팅을 해서 살인까지 먹는다고 그러는데 사회 갈등 원인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2002년 오래전 전에 보고를 한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딱 맞아요. 지금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 세대들은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따르고 했습니다.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고. 평생 직장, 과거에 그 60년대, 60대, 70대 사람들은 직장 들어가면 나는 평생 한 직장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평생 직장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63%. 이게 2000 이전에 이미 보고 조사에 나온 거예요. 지금은
63% 뭡니까? 거의 한 90%다 넘어갈 겁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자리는 남지만 직업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탁 맞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당연히 이 팀의 증가하지요. 요새는 한도 더 나가서 D2C 시장이 또 나옵니다. D2C는 뭐냐?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입니다. 다이렉트 커스터머. 최근에 영국의 그 소위 메이드닷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건 뭐냐?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이 가구를 그 메이드닷컴에 올려요. 디자인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중에서 가장 선택을 많이 하는 것을 메이드닷컴 회사에서 바로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에다 보내요. 그럼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에서 그걸 제품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요. 유통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유통이 없어지니까 생산가도 싸지지요. 생산, 생산하는 사람들도 일거리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D2C 하는 그 메이드닷컴도 돈벌이가 되죠. 서로 무익이 되고, 앞으로 중간만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D2C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대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한편 또 그 아마존의 습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소위 말하는 그럼 100%다 온라인이 될 것이냐. 맥시멈 30%까지 봐요. 저는 뭐 이게 맞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예컨대 아마존에서 나온 킨들이 있지 않습니까? 킨들이 나오면 다 저 책, 활자 인쇄를 된 책 없어질 것이라 천만의 말씀. 맥시멈 킨들이 30% 이상 시장 점유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아날로그 기본 인간,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책의 냄새를 맡기 원하고 책 글자에다가 밑줄 쳐가면서 하기를 원하고 책의 모양을 만지면서 이렇게 넘기는 그 촉감을 더 좋아하고 등등 해서 30% 이상 안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그 아마존 습격에서 그 얘기를 하지요. 아마 일부는 맞을 겁니다. 저렇게. 그래서 이 비대면 사회가 강조가 됐고 두 번째는 자 감염병 예방에 준하는 이 감염병이 준하는 소위 이 국가 아젠다로 뭐가 될 감염병 예방이 국방 아젠다가 될 것 같아요. 국방 아젠다. 국가 안보 지키는 것 같이 감염병 예방이 그리 중요한 아젠다.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뉴스만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코로나 환자 몇 명,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국방부더 많이 나와요 지금. 그러나 앞으로 감염병 예방이 국가 이슈라는 국가 아젠다로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가속화. 지금 저 재밌는 현상이 우리나라의 그 한류를 대표로 하는 게 누구예요? 방탄 아닙니까? 방탄. BTS. BTS가 어떻게 컸어요? 원래 시골에서 그 음악가들 모여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TV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일이 무명이라고. 받아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SNS를 활용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 걸 녹화해서 SNS에 띄워주고 그다음에 고객 뭐야 팬들이 다 오면 응시를 정말 성실히 잘해줬어요. 근데 마음을 녹이는. 그래서 그 팬들이 모인 게 뭐예요? 그 팬들이 말은 암이 아니요, 암이. 그 아미들이 만들어져요. 아미들이 그 키우는 겁니다. 아미들이 우리가 방탄을 만들었기 때문에 방탄을 키워줘야 한데서 방탄에 대한 소식을 다 전하고 방탄의 홍보 역할을 이 아미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SNS 앞섰으면 될 수가 있겠어요? BTS의 성공의 요인은 바로 그겁니다. 이 BTS가 가져온 사회 변화도 있는데 원gon이 그 리점적 혁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철학자 드레가 이 얘기를 하는데 리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연근이나 내가 생각을 보면은 마디에서 뿌리와 줄기가 나와요. 마디에 줄에서 나오는 게 마디에서 줄기가 나오고 이게 중심이 없는데 주변이라는 이게 중심이 없는데 다 서로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중심 없이. 소위 비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된 체계. 이 중심, 암이라는 팬들이 중심이 없어요. BTS 중심 없는데 자기들끼리 연결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점이라고 그래요. 연근이라든가 생각같이
이 리점적 혁명을 제일 잘 이용한 게 바로 BTS였다. 이 SNS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이미지인데 다양한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줘요.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더 퍼졌고, 세 번째는 지진계라고 지진계. 여러분 비틀즈를 1960년대 기억하실 거예요. 비틀즈가 막 세계 흔들었을 때 지진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지진계가 뭐냐? 비틀즈의 음악이 그 당시 소비에트 공화국에 들어갑니다. 모스크바에 들어가서 자유물결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유물결 그때 배때도 모스크바 지하에서 지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소련이 다시 붕괴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지진계 역할을 하는데 방탄도 그렇지 않겠느냐. 지금 방탄도 지진계가 밑에서 뭐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소위 연결과 공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 BTS를 상대해준 세 개의 방아쇠가 있었는데 하나는 노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해주는 겁니다. 노래로. 국민들의 마음을 딱 읽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래 노력하면 뭐야? 그만둬. 노력해서 뭐해? 백세가 되려고? 그 다음에 장래 희망 넘버원이 뭐냐? 공무원이다 이거야. 서서 비꼬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것이 사람들 가슴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붙인 사례라고요. 오이디푸스에서 붙이는 사례였지요. 여기서 붙인 사례는 사회의 관습, 관행,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살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공정,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과감히 깨준다는 얘기. 세 번째는 지구를 넘어서 연대하라.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소위 그 납투데이 그다음에 그 윤진석이라는 저는 가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아직은 못하지만 윤진석이 노래 예를 들어서 어둠을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을 참을 이길 수가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게 딱 공감을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틀 방탄이 성공을 하고 위계질서를 해주고 그 팬들 이름이 아미가 무슨 뜻입니까? 아미가 무슨 뜻이죠? 이런 아미가 참 기가 막힌 프랑스 말로는 이게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미는 군대이자 친구.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근데 군대도 되지만 친구도 된다. 이게 아미예요, 아미. 아미가 원래는 이제 Adorable Representative NC4 Youth인데 이게 친구와 군대였다. 그래서 BTS 성공도 바로 SNS, 이 AI 시대에 이걸 잘 활용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AI의 끝판왕이 뭐냐? 저 4차 메타버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인류 과거 히스토리를 쫙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개의 변화가 있었어요. 1491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서 뭐가 생겼어요. 그럼으로써 세계가 유럽 중심으로 가고 유럽의 모든 문명이 표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서구 문명이 세계 문명이 표준화가 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2000년 이후에 디지털 세계화가 돼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거의 그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아마존, 뭐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이게 지금 쓰고 있죠. 지금 전세 세계 지금 시가총액 1위에서 10위 다 대부분이 이런 그 ICT 기업들이에요. 디지털 기업들. 근데 세 번째 지금 변화가 나오는 게 2020년형 작년부터 소위 G세대가 생활하는 메타버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라는 이제 가상과 현실의 공간인데 메타버스는 3C가 있죠. 3C 소위 있어가 메타버스가 돼요. 원래 그 커뮤니티에서 아바타가 있습니다. 아바타가 소셜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컨텐츠에서 쌍방향이 이렇게 교식이 됩니다. 쌍방향, 일방향이 아니고 그다음에 커머스 상업이 돈을 벌어요. 아바타, 저 메타버스로. 예를 들어서 그 구찌 같은 경우는 그 로블록스 있죠. 미국에서 가장 큰 메타버스 회사가 로블록스의 화폐 이름이 로벅스. 로벅스에 구찌를 올렸더니 원래 구찌가 이게 475 로벅스였는데 이것을 리셀러 마켓 넣었더니 무려 35만 로벅스가 나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475만 원 되는데 지금 돈이 되고 있어요. 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메타버스를 가장 잘하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네이버요, 네이버. 네이버는 금년도 1월 달에 세계 제1위, 소위 세계 제1위 그 소셜 네트워크, 소셜 플랫폼 회사인 카나다에 뭐예요? 왓패드를 6억 번에 인수를 합니다. 왓패드는 무슨 회사입니까? 아마추어 소설가들이 왓패드에다가 소설을 올리면은 그 독자들이 보고 코멘트를 해요. 코멘트를 이게 이런 독자가 9천만 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 소셜 네트워크 소설 플랫폼의 세계 최대의 기업이 이 왓패드인데 이것을 인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가 아주 무서워요. 그다음에 금년 4월 달에는 4월 달에 인도네시아 최대 미디어 기업 엠텍 미디어 기업 엠텍을 1억 5천만 원 주고 인수를 해서 소위 아시아의 디즈니를 내가 네이버가 자처를 합니다. 아시아의 디즈니 되겠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또 뭐를 하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요. BTS가 뜨니까 BTS 하이브 지주사, 그 지주사인 BNX의 지분 49%를 인수합니다. 이게 약 4,100억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버스, BT 방탄의 이버스하고 네이버의 플랫폼이 있던 브이라이브 두 개가 결합이 되니까 소위 K-팝에 나오는 모든 그 음악이나 영상은 다 이 네이버로 다 통합이 됐어요, 사실 지금. 네이버가 지금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아주 대단한 회사예요, 지금. 예? 카카오는 이제 반대로 그 소위 배우들, 유명 음악가들 이 사람들을 다 좀 사이에 소속으로 넣는데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의 싸움이 아주 볼만합니다만 일단 이런 컨텐츠 측면에서는 네이버가 세계 제1위 회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지금 아주 굉장히 한국 사람들 똑똑하고 잘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통신회사 SK도 이플랜드라는 그 메타박스를 만들어내고 네이버에서 나온 제페토 이건 벌써 2억 명이 지금 가입자가 있어요. 거의 90%가 해외 사람이에요. 이것도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를 정설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가 나오니까 지금 이게 쓰고 있어 주커버거라고 혹시 페이스북의 그 CEO 있죠. 주커버거가 그 얘기를 했지요. 지금 앞으로 모바일 인터넷 후계자는 뭐냐? 바로 메타버스다.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은 5년 후에는 이 모바일 SNS 회사의 소셜 미디어 회사에서 메타버스 회사로 변환될 겁니다. 아주 발표를 해버리죠. 아주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회사로 가겠다고 5년 후에 선언을 해요. 또 넷플릭스라고 지금 세계 최대 OTT 회사인데, OTT 영상 제공 회사인데, 그 헤이스팅스라는 CEO가 그 얘기를 하죠. 그 넷플릭스의 가장 최대 경쟁자는 누구예요? OTT. 그럼 디즈니입니까? 디즈니가 아니에요. 자, 디즈니가 아니라 미국의 게임 플랫폼 회사 포트나이트. 바로 플랫폼 회사 포트나이트가 우리 최대 경쟁자라고 얘기를 하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예상외에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굉장히 지각 변동이 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세계는 1984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라고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지금 주간지인데 이때 10년 후에 세계 그 경제를 예측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각도 전직 재무장관들, 그다음에 전 세계 대기업 회장들, 그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경제학 학생,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에게 한번 10년의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요. 그리고 10년 후에 딱 그 사람 보니까 가장 엉터리가 누구냐면 전직 재무장관들이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다 엉터리고 가장 예측을 잘했던 게 누구 같아요? 놀랍게도 대기업 회장하고 환경미화원들.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맞추더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생활 체감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맞추더라는 겁니다. 10년 후에. 그래서 이 대기업 회장이라든가 환경미화원 같이 현지 바로 일상 생활에 체감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예요. 현재 그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나이키 심벌용으로 이 운영을 이제 회복할 것이라고 아주 낙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6월 달에 앞으로 2045년까지 갈 유망 기업 12개 분야를 예시를 했죠. 뭐 디지털 세상, 뭐 비대면성 참고를 좀 하시고. 하나 또 재밌는, 이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마이클 폴란이라는 정말 정치 철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냐? 자본주의는 특징은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게 만들면서 바로 돈을 만들더라. 예를 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토지요. 옛날 수렵 생활할 때는 토지가 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동경사회가 되니까 토지가 가치가 생겨서 농업이 하나, 산업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그 토지가 일제 자본주의의 특징이에요. 토지 자본주의, 농업 자본주의가 생기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나와서 뭐가 생겨요? 근로 노동자들이 막 필요하니까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거의 무료로 했다가 공장이 생기니까 이제 돈을 받고 주는 겁니다. 옛날 농촌에서 공짜로 사람 품앗이하고 서로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노동자한테 값을 매기는 겁니다, 노동자에. 그래서 노동자가 생김으로써 하나와 자본주의가 또 나타났다. 그래서 또 하나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예요. 최근에 또 하나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를 우리가 몰랐던 것이 가치가 생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쓴 책이 그게 바로 하버드 대학교 쇼샤나 즈보프 법대 교수가 썼어요.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은데, 이 책의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쓰면은 여러분 구글의 커스터머냐?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구글의 로우 머티리얼 하나 원 데이터뿐이 안 된다. 구글은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예요? 하나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소비 성향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누구한테 팔아요? 광고업자에게 파는 겁니다. 그 광고업자에게 파는데 광고업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스타린이 있었으면은 스타린이 있을 때는 자기 그 스타린 건 철저히 감시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그 AI 기술이 와서 더 감시를 더 잘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알더스 헉슬리라든가 조지 오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신세계에서라든가 1984. 조지 오웰이 아마 좀 이해를 할 거예요. 뭐냐, 지금 독재자가 되려면 단순히 사람의 행동을 통제만 해서 완벽한 독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독재자가 되려면 사람은 마음까지 통제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AI 기술과 IT 기술에서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뭐냐? 지금 정부는 그 소위 긴밀한 정보의 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네트워크. 바다를 만들어서 바다 안에서 헤엄치는 거 다 보인다 이거예요. 컨트롤한다 이겁니다. 물론 시민들이 반발을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사람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완벽한 독재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본은 폴라니가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람 테이스트를 아는 거예요. 인간 선호.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은 뭘 싫어하고, 이 사람 취미는 뭐 이런 것을 선호를 파악을 하게 돼서 이 선호 자체가 하나가 돈이 된다는 게 자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선호도 하나의 자본으로 만들어준 거. 이게 바로 디지털 AI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폴라니가 얘기한 게 정확히 맞았죠. 조지 오웰이 다시 보면은 참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감시 체제가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게 그 중국에 가면 위구르. 진짜 완벽하게 통제를 합니다. 위구르는 완벽하게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인권 문제 떠드는 하는 게 바로 위구르거든요. 그럼 위구르가 모슬렘 지역인데 중국이 안면인식 기술이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일거일적 완벽하게 통제를 해줘요. 또 최근에는 홍콩에서 데모가 났을 때 데모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스마트 람프 포스트를 다 때려부셨죠. 이 전봇대에도 이게 이런 CCTV. 왜냐? 자기가 찍힐까봐. 찍히면은 자기가 집혀갈까봐. 없었어요. 또 런던에서도 마찬가지죠. 런던에서 컨소시엄이 킹스 크로스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에 그 안면식 카메라를 넣으려고 그랬더니 그 규제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죠. 지금 현재 조지 오웰 1984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커밍 프로덕티비티 이제 그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나이키형으로 이렇게 쭉 그 세계 경제는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MIT의 그 경제학자 지금 에릭 열프스인데 지금 스탠퍼드로 최근에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제2기계시대라는 기계시대 책을 쓴 사람인데 미국의 1, 4분기 경제 성장을 보니까 5.4%다 이거야.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전제로서 과거의 70년대 호황을 능가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를 딱 들어요. 첫째, 기술 발전. AI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특히 AI 기술. AI 기술이 그냥 워낙 빨리 발전하니까 이 기술에서 새로운 잡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예요? 디지털이 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이 사람도 compressed restructuring timetable due to COVID-19 그러죠. 이 사람이. 그래서 더 빨리 간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전망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제가 캄브리아 그 대폭발에서 어떤 기업은 살아나고 어떤 기업은 죽고 막 그러는데 지금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도 만약에 블록체인이 확산되면은 한순간에 몰락할 것이라고 그 이데리움 창업자 그 조셉 무딘이 예언합니다. 절대로 이게 헛소리는 아닐 거고 저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한번 나중에 두고 보는데 아무래도 대비를 잘하면은 살아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2년 오늘 들으신 분들은 12년 자기 소원을 얘기해주면 12년 후에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카스터 폴록스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급변하는 기술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지금 뭐예요? 인터넷, SNS, 모바일 앱, 가상화폐, AI, 메타버스 이게 다 컴퓨터 과학에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과학을 하면은 창업에 아주 유리하고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우리가 랭킹이 지금 뭐예요? 현대자동차 다음으로 랭킹 5위가 저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아닙니까? 그다음 넥슨, NC 소프트 전부 컴퓨터 과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컴퓨터 과학 전공한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 지금 서서히 전진 배치된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광용 카이스트 총장 컴퓨터 과학한 사람이에요. 정치계도 이준석 그 저 국민의힘 대표도 컴퓨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컴퓨터 과학을 깊이 안 해도 되니까 컨셉만이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그리고 특히 이 컴퓨터 과학 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일자리가 그냥 사람이 모이라서 난리예요, 지금. 지금 저 판교밸리에 가면은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거나 이 코딩 하는 사람들 잡으려고 그냥 난리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서 제가 창업과 그 과학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에서는 뭐 가설이 필요하죠, 가설. 가설. 창업도 자기가 새로 전략을 세워요, 가설. 전략을 빨리 세우고 전략을 이게 맞는 피드백을 빨리 보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예를 제가 하나 들으면 재밌을 거예요. 옛날에 그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국민 이메일은 뭐였습니까? 국민 이메일은 다음이어서 다음. 그렇잖아요? 전부 다음으로 썼지. 그 다음에 다음에 다른 걸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국민 이메일은 뭐가 됐어요? 네이버가 됐죠. 다음은 아주 소수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왜 그러냐? 이 가설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때 다음 창업자가, 이 창업자가, 그때 다음이 워낙 잘 나갔는데, 그때 뭐가 문제가 있었니? 스팸 메일이 워낙 들어오니까 스팸 메일을 좀 규제를 하고 싶어서 이메일 1,000통 이상 하는 사람에서는 그 메일 온라인 할 때 건당 10원씩 차지를 해요. 소위 온라인 우편제라는 걸 2002년에 도입을 합니다. 2002년 4월. 온라인 우편제를 도입을 하니까 이때 대량으로 회원들의 이메일을 보유한 그 가입자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반다음 협회를 만들고 다음 가업을 철저히 하고 다음 가입하지 마시고 다 뿌려버려요. 이 금액은 작지만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다 네이버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 다 떠나버려요. 또 하나 결정타가 뭔 거니? 다음은 다음 퀴즈라고 그래서 다음 꿈나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때 일본의 다음이 라인 해 진출을 넣으면 자금이 좀 압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음 꿈나무는 사실 돈이 안 되거든요. 어린 꿀마들이 이거 이메일 쓰는 걸 그걸 폐쇄를 해버려요. 반면에 네이버는 오히려 네이버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을 덤벼서 강화시킵니다.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이 애들이 자라서 네이버를 쓰면은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어차피 네이버를 갖고 있다. 락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적성한 겁니다. 이게 다음에 아주 치명타를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컴퓨터 용량을 그 당시 너무나 비싸니까 다음 용량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네이버는 용량을 무지장 늘려버린 거예요. 1인당 한 5메가 바이트까지, 5기가바이트까지 늘려서 100만 테라바이트까지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네이버로 쓰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다 네이버로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옮겨버리니까 지금 다음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국민 이메일 거의 대부분은 네이버로 가지 다음으로 안 갑니다, 지금. 이게 한번 정책에 가설 전략을 실패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원래 카페라든가 웹툰도 다음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잡고 있죠, 지금. 웹툰 같은 경우 지금. 그래서 전략과 창업할 때도 가설을 세우더라도 빨리 하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그거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창업에서 가장 성공한 게 우리 KT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만은 웹캐시라고 해서 소위 격리 은행하고 거래를 기업들이 하면 은행 장부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걸 알아서 해줘요. 웹캐시에서. 그다음에 과거에는 영수증으로 뭐예요? 다 종이로 붙여가지고 세무서 냈죠. 그걸 안 하고 지금 누가 해요? 비즈플레이가 다 해줘버려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안 해줘. 또 하나는 세무서. 좀 세무정리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세무서 가 이걸 로고 IT에서 다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요. 이렇게 이번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지면은 소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한 겁니다. 가설을 잘 세우고. 이런 걸 다 컴퓨터 사이언스 기본을 두고 하는 겁니다. 기본 하나에서. 두 번째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사르트르의 작품 중에서 더러운 손이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거니? 사르트르가 페도라에게 그 얘기를 하지요. 페도라가 누구요? 2차 대전 당시에 동유럽 공산주의의 레지스탕스인데 이 사람은 참 레지스탕스지만 정직하게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상관이 지시를 하는데 참 불공정하지만 그거 좀 깨끗하지 못한 지시를 많이 하죠. 레지스탕스를 교수밖에. 그러니까 2차 대전 페도라가 레지스탕스에게 하는 얘기가 자 보세요. 내 손은 더러워하지 마라. 세상에 손에 땀 안 묻히고 기름 안 묻히고 통찰을 쓰는 사람이 있느냐. 너는 묻히고 get your hands dirty. 과감하게 묻혀라. 들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제3호 사나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돼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캐럴리드 감독이라는데 해리타임이라고 마틴스 친구이지만 마틴스 우상이 해리타임이야. 이 사람이 그런데 마틴스가 해리타임이 자기 우상이 보니까 암시장에서 저 검은 거래를 하고 돈을 완전히 먹고 환멸을 느껴요. 그러니까 마틴스에게 해지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참 유명한데 영어로 얘기하면 알 수가 있지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저이 패러다임이 그 마티스에게 보르자 가문에서 이 16세기 이태리입니다. 보르자 가문이 30년간 이태리를 통치합니다. 그때는 전쟁, 살육, 그다음에 테러 이런 것이 그냥 끊임없이 30년 동안 있었다 이거야. 그렇지만 30년 후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 르네상스가 있었고 미켈란젤로가 나왔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인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스위스는 보라. 스위스 사람은 정말 브라더리라고 형제간 우애가 너무 좋았는데 500년 동안 그래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누렸다 이거 스위스. 자, 스위스가 나중에 만드는 게 뭐냐 이 500년. 딱 하나다. 떡국이 시계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때 다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저서 이제 감명 깊게 지금 그 얘기를 갖고 있는데 진짜 손을 기름때 붙이고 들어가줘야 이게 작품이 나오는 것이지 화사한 채에서 뭐뭘 떨어서 가만히 있어 안 되는 겁니다. 그 스위스와 그 보르자 가문 얘가 정말 적절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이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그 경영학교 다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 다순왕 아마 중국계 같아요. 영어로 다순왕이 실패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본 거니 그 NIH의 17만 6,723개의 연구가 1975년, 85년부터 2005년, 2015년까지 그 분석을 하고 또 테러리 46년간 벤처 창업 기관을 창업한 사례를 연구하고 또 하나는 테러리스트 결정 1970년부터 2017년까지 17만 350개 테러리스트를 분석을 해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론이 뭐냐? 딱 그겁니다. 실패와 성공인데 성공한 사람 보니까 반드시 한 번씩 실패를 하더라고요. 실패를 하는데 실패를 하고 나서 성공을 하는데 바로 단단히 성공할 수 없는 거고 실패 횟수를 보니까 NIH는 평균 2.03번 실패를 하고 연구비를 받고 벤처 창업은 제일 작더라고요. 보니까 1.5, 1.5번 시도를 하고 나서 성공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테러는 3.9번 시도를 해야 테러 성공은 사람을 죽이는 게 테러 성공인데 그더라. 이 사이언스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정말 재밌는 논문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중에서 연구와 이 테러보다는 창업이 더 쉽더라. 별로 그래요. 그리고 성공을 하려면 이 창업, 이 사업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실패가 있어야 하고 실패는 성공의 필수 요소다는 겁니다. 이센셜 프레리퀴지트라고 해요, 이 사람이. 그 실패 횟수가 제가 얘기대로 NIH가 2.03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건 DX입니다, 지금. 특히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직 하면 안 돼요, 지금.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5천만 명이 사용한 시간을 보면은, 사용 작복 기간을 보면은, 페이스북이 한 달, 포켓몬 19일밖에 안 돼. 지금은 불과 며칠이면 다 5천 명 금방 더라고요. 그래서 이 DX를 잘하는 게 미국의 그 농기회사 존 디어 회사는 그 단순히 농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농기에다 날씨 정보 알려줘, 파종 시기 알려줘, 파종 방법 알려줘. 이런 걸 다 한꺼번에 알려주니까 잘 팔 수밖에 없어요. AI를 접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 노드스트롬도 신호천 중국의 화학회사도 마찬가지인데 비료를 어느 때 뿌리면 가장 적절하고 뭘 섞으면 좋고 이런 걸 다 알려준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DX 추진 현황을 보면은 대기업이 한 50%, 중소기업은 10% 정도가 지금 계획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KT 있다고 아니라 KT는 DX 에네이블러와 파트너가 될 수가 있다. 현재 지금 라인의 생명, KB, 손해보험, 대동공업, 동대문, 노보테롯들도 뭐 지금 이미 DX를 KT가 해주고 있어요. 클라우드 한 팀에서 소위 20개 기업, 대학, 지자체 참여해서 KT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DX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전 세계가 클라우드로 다 넘어갑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암이라는 회사를 얼마 주고 서 400억 불에 샀지요. 그 다음에 또
AMD가 자이링스가 뭐예요? 소위 그 프로그램 FPGA죠. FPGA의 선두주자인 그 회사인데 이걸 350억 불에 샀어요. 산 이유가 뭐냐?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강화해서 들어갔어요. 망해가던 회사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살리는 회사가 어디죠?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죠. 스티브 발머의 잃어버린 10년, 10년을 단기간에 그 만회해가지고 세계 2위 기업으로 키워서 사티아 나달라인데 결정적인 게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오픈 시스템 했다는 것이 이제 요인이 되고 있죠. DX는 필수입니다. 모든 기업이 지금 DX 잘 안 되고 있고 DX를 하는데 사람도 없고 인력도 없고 기술도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때는 가장 그 DX를 잘 도와줄 기업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와 지금 우리나라 넘버원이 AWS하고 아주어인데 여기는 클라우드만 제공하지만 이 클라우드에다가 플러스 뭐 네트워크와 IDC 센터까지 갖고 있는 게 바로 KT예요. 이런 데가 KT하고 손잡고 DX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값싸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DX. 근데 이런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게 어떤 게 영리한 방법인지 잘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DX 할 때 그 전환식 고려할 사항이 반드시 수익 의료로 한번 시범 성공을 작은 성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게 DX 어렵기 때문에 조그만 거 해서 성공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거 되는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성공을 만들 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삼성 최근에 그 LG가 스마트폰을 완전히 접었죠. LG와 삼성, 물론 가전은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LG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완벽히. 뭘 제품 만들어도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다가 여러 가지 부수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완벽한 정말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기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반면에 삼성은 뭐냐? 핵심 기능, 스마트폰의 본질 기능만 다 집어넣고 나머지 부수 기능은 추가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LG는 삼표인 거죠. 완벽한 제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봐서는 안 돼요. 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붙여주는 게 바로 소비자들이 붙여주는 거예요. 어떤 걸 필요하다, 어떤 것이 맞다, 잘못됐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을 삼성은 영리하게 아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통화하고 영상 통화하고 이메일하고 카톡 잘 받고 뭐 전달 잘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부질부질한 아니 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 중심이에요. 본질을 중심에서 그 작업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제품을 출시하겠다. 그건 이미 늦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는. 이 점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AI 관계에서 또 하나 바이오 헬스가 좀 뜨는데 바이오 시장이 너무 큽니다. ICT 시장이 전 세계 한 4조 달러 돼요. 제약 근데 BT 시장이 8조 불이 넘습니다. 19까지 하면 16조인데 AI 시장이 크기 때문에 ICT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IT 기업들도 전부 바이오 다 손댑니다. 최근에는 또 몽고니 IT를 이용해서 그 진단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약도 만들어내요. 최근에 뉴로 시그마라고 이 회사는 뭐 미국 회사인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전자를 쏘이면은 ADHD 이 병이 치료가 돼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 부작용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전자 쪽에 전자 회사, IT 회사들이 막 들어갑니다. 이미 저 뉴로 시그마하고 최근에 이제 KT하고 다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만 그래서 IT 회사도 전자 쪽이 점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상 제가 슈페터는 생략을 하고 나는 누구인 것이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참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카스터 폴록스 들어가는 게 내가 들어가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소원을 비는 거거든요. 뇌과학적으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뇌과학 인생이란 뭐예요? 나와서 자라고 커서 죽고 그게 뭐 인생이요? 그게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뇌를 따라다니다가 뇌가 나를 따라다니는 과정 이게 뇌과학적으로 나예요. 바로 인생이라는 게 바로 뇌가 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게 이게 과정이야. 그게.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이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자신을 뇌를 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부정하라 했죠. 똑같습니다. 너 뇌를 알고 너 뇌를 더 바꿔나가라. 저 세상에 맞게. 이게 뇌과학이 주는 얘기야. 너 뇌를 바꿔나가라.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는 척하는 신경이 있어요. 소위 꼰대 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은 내가 다 알지를 못하지만 안다는 느낌이 가까운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게 꼰대 우리 뇌끼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꼰대 신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꼰대 신경이 있는데 지금 안다고 그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방이 세 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자. 죄를 지어도. 그 방에는 누가 있느냐? 긴 칼을 든 닌자, 칼큰 닌자가 딱 들어서 있고 또 가운데 방에는 한 달 굶은 사자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 마지막 방에는 누가 있느냐? 연기가 뭐랑 부진하는지. 자, 그럼 어느 방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 무조건 들어가라면 어느 방 들어가겠어요? 우리 이혜림 씨는 어느 방 들어가겠어요? 어느 방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중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연기라는 방에 가려고 그래. 이게 닌자 칼이 들어간 거. 그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냐? 근데 왜 사람이 연기라는 방을 가려고 하냐? 이 사람은 일단 맹수를 보면 무서워해. 사자고 겁을 내서 안 가. 정답은 바로 한 달을 굶은 사자방으로 가는 게 좋아요. 사자가 한 달을 굶었기 때문에 이미 거의 기사 상태거나 움직이지 못할 상태에 있을 거예요. 죽거나. 가장 안전하죠, 그거요. 근데 우리 뇌는 이미 아는 척하거든. 저건 맹수니까 가면 나 물을 거야. 무슨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꼰대 신경 우리 갖고 있는 거랍니다. 이게 바로. 이게 잘못된 거죠. 판단을 잘했잖아요. 거죠. 어제도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면 계란을 1m 높이에서 안 깨지게 안 깨고 떨어뜨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뭐예요? 계란을 1m에서 떨어뜨리는데 1m 동안 안 떨어뜨리게 깨지지 않고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가 있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우선 깨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밑에 스펀지를 넣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답은 간단해. 1m보다 높은 데 떨어뜨리면 1m까지는 안 깨질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뇌가 소위 꼰대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꼰대신경을 빨리 없애고 내가 뭘 모른다. 그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을 들어가야지 이게 되지. 세상에 보면 대부분이 꼰대신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포식자가 누구예요?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가장 두려워할 포식자가 누구예요? 인간이? 누구 같아요? 우리 예림 씨는? 누구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할 게 바로 인간이에요. 나야, 나. 네. 가장 바로 나 자신이다. 동물 중에서 자살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만 자살을 합니다. 호랑이 자살 안 해요. 사자 자살 안 합니다. 인간만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울 땐 나 자신이요. 바로 나를 가장 두려워하게 나를 극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가장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뇌는 MPA라고 해서 전시각 중추, 소위 말하는 미디얼 프리옵틱 에어리어라고 해요. 그러면 미디얼 프리옵틱 에어리어, 전시각 중추. 이게 바로 호기심과 욕심을 여기서 자극하는 신경이 MPA 신경인데 이 자극을
정말 잘 활용을 하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그 휴대폰 하면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모토로라였지요. 모토로라 휴대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휴대폰에 이 켜는 스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밑에 있었죠, 밑에. 밑에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이걸 이건희 회장이 보고 참 이건희 회장이 그 대단한 양반인데, 야, 이걸 사람들이 이게 눈을 보통 놓을 때 옆에 놓는 게 안 난다. 위로 해봐라. 색깔도 단순하게 해봐라. 바꾼 것이 삼성입니다. 이건 회장 지시를 바꾼 게 이게 지금 여러분 휴대폰인데 전부 여기 왜 상단 누르잖아요. 이게 바로 뭐 FTA 작동이에요. 응? 호기심, 욕심. 이번 회장 호기심. 아, 이거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바꾼 거. 이게 하나 좋은 사례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옛날 컴퓨터에 뭘 입력을 하는 뭐 타이핑을 해가지고 또그 2D 입력 넣고 그랬잖아요. 이걸 호기심으로 바꾼 게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뭐야? 아이콘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 딱 컴퓨터 열리게 해놨잖아요. 지금 컴퓨터 쳐서 이렇게 안 해요. 클릭이 딱딱딱 하죠. 이게 스티브 잡스 아이콘이야, 이게. 이게 바로 뭐냐? NPA, 호기심, 욕심을, 이 주의가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작품에. 우리가 그냥 지금 넘어가서 그렇지. 이걸 잘 보라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기업가가 되고, 뛰어난 그 기술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NPA를 잘 하라는 거.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구 뭐를 봐야 지 외모,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을 뭘 봐야 하느냐?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뇌를 봐야 한다는 게, 뇌를 봐야 한다는 게. 뇌를 봐야 하는데, 뇌가 어떻게 봐요? 뇌 안에 있는 거 뇌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아담 그란트라고 와튼 스쿨에 이 사람이 그 심리학자인데 사실 페이스북에 그 주커버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말 많이 하고 당신 비난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낫습니다. 조심 안 해도 돼. 당신 앞에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말 많은 사람은 욕 안 해도 되는데 합법적으로 사기를 가장 많이 칠 사람, 여러분. 합법적으로 가장 사기를 많이 칠 사람은 누구냐? 앞에서는 다 주는 척, 자기는 항상 남이 주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실속만 생기는 사람. 이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합법적으로 사기를 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담 그란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 그란트의 그 책을 보면 네 가지가 사람이 나와요. 어그리어블 기버, 소위 우호적으로 뭘 주는 사람, 어그리어블 기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디스어그리어블 기버, 비판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그리어블 테이커, 우호적으로 받는 사람. 네 번째는 디스어그리어블 테이커, 비판적으로 받는 자. 자, 이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 여러분의 가장 도움을 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이혜림 씨 누구 같아? 그 중에 네 사람 중에서 우호적으로 주는 사람, 비판적으로 주는 사람, 우호적으로 받는 사람, 비판적으로 받는 사람, 넷 중에서. 아담 그란트 결론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사람은 누구냐? 누구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히 보셨네. 소위 디스리 어그리업을 기버가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디스리 어그리 비판적인 주는 자가 도움이 되냐? 이 사람은 당신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비어있는 머릿속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속마음에 다 끌어낸다는 거죠. 이를 끌어낸 그런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 끄집어내는 걸 가장 잘하는 CEO가 지금 누구냐? 구글의 순다이 피차예요. 이 사람은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걸 잘 끄집어내요. 아주 뛰어난 비판자. 그래서 CEO가 되는 겁니다. 그 비판적인 주는 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무겁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벤또 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벤또 이론. 벤또가 뭐예요? 일본말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근데 그 NC 스리클러라는 그 킥스타터 있죠. 저 세계 최대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킥스타터인데 이 창업자가 중요한 게 사람이 그 얘기를 죠. 벤또이즘. 일본 도시락을 보면 뭐가 있어요? 칸이 있죠. 여기는 밥이 들어가고 여기는 반찬, 여기는 뭐저 간장 뭐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벤또이즘이 같이 하라 이거예요. 모든 건 나를 투자할 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의 나 하나만 하지 말고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 미래의 우리 두뇌, 미래의 나, 미래의 나와 미래의 우리를 생각을 해서 벤또같이 지금 하나 현재 나만 보지 말고 여기 반차 있는 미래의 나, 미래의 우리를 보고 항상 자기 행동을 하라.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죠. 그 벤또이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미래의 나와 미래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벤또이즘을 좀그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 시간이 돼서 끝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읍소 들어보니